그날도 여느 때처럼 병원에서 나와 지하철을 탔다. 진단 결과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의사의 입에서 다시 들으니 마음이 좀 쓰렸다. 그는 약 봉투를 내밀며 다음 달 정기검진 일정을 안내했다. 늘 그렇듯 딱딱한 말투였다. 몇 해째 다닌 병원인데도 정 붙일 틈이 없었다. 지하철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이 낯설었다. 회색 조명 아래 눈밑이 퀭하고 입가엔 깊은 주름이 드리웠다. 이게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할 얼굴이었나. 속으로 되뇌었지만 나오는 건 깊은 한숨뿐이었다. 나는 예전의 나를 자주 떠올린다. 주말이면 등산화끈을 조이며 들떠하던 나. 회의실 안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아이디어를 밀어붙이던 나. 아내와 함께 마트에서 장을 보며 오손도손 얘기하던 그 시절의 나. 하지만 지금은 낯선 도시에서 혼자 사는 57의 남자일 뿐이다. 아내는 떠났고 아이들은 해외에 있다. 누굴 탓할 일도 아니다. 어차피 이 모든 건 내가 만든 삶이다. 그날 밤 문득 결심이 섰다. 내려가기로, 서울을 떠나기로 한 건 갑작스러운 결정 같지만 사실 그 씨앗은 오래전부터 내 안에 뿌리 내리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회사를 그만두고 이삿짐을 꾸릴 때, 아파트 복도 끝을 마지막으로 돌아볼 때 어딘가로 훌쩍 사라지고 싶다는 충동은 늘 따라다녔다. 다만 용기가 없었을 뿐이다. 짐이라고 해봐야 옷 몇 벌, 책 몇 권, 오래된 턴테이블 하나. 집기를 팔고 서울 주소지를 정리하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아무도 붙잡지 않았다. 연락도 없었다. 그래, 이참에 정말 다 비우고 싶었다. 내가 내려간 곳은 충청도 외곽의 작은 마을이었다.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빈집이었다. 마당에는 자두나무가 한 그루 있고 대문은 삐걱거렸다. 전기가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수도꼭지를 틀어보며 그곳을 내 임시 거처로 삼았다. 처음엔 낯설기만 했다. 새벽이면 달 구는 소리에 깨고 바람 소리에도 뒤척였다. 시장에 나가면 동네 사람들은 서로 이름을 부르며 인사했고 나는 어색하게 고개만 숙였다. 머리 하얀 노인은 나를 보고 어디서 왔느냐고 물었다. 서울에서 왔다고 말하자 그는 서울 물 먹은 양반이 여기서 얼마나 버틸까라며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나 역시 오래 버틸 생각은 없었다. 그냥 조금 쉬어가려는 거였다. 어느 날 자두나무 아래에 쭈그리고 앉아 풀을 뽑고 있는데 누군가 대문 밖에서 불렀다. 고개를 들자 허리를 약간 구부린 중년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앞치마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 내밀었다. 삶은 달걀이었다. 그녀는 동네 사람들과 함께 아침 운동을 나간다며 혹시 같이 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 나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시간 되면 나오라고 말하며 돌아섰다. 나는 며칠간 나오지 않았다. 대신 방 안에 틀어박혀 책을 읽고 LP를 틀고 하루 세 끼를 챙겨 먹었다. 그런데도 몸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그날 밤 거울 속 내 얼굴을 다시 보았다. 이마엔 기름기가 번들거렸고 눈은 텅 비어 있었다. 이대로는 안 되겠군. 나는 다음날 아침 7시에 그 운동 모임에 나갔다. 동네 어귀에 작은 쉼터가 있었고 그곳에 몇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모두 나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다. 앞치마 여자는 내 모습을 보곤 반가운 듯 웃었다. 그녀는 날 소개해 주었고 노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름 대신 서울 양반이라 불렀다. 처음엔 따라하기 버거웠다. 가벼운 체조가 왜 그렇게 숨이 찼는지. 하지만 일주일, 열흘이 지나자 몸이 조금씩 반응하기 시작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사람들. 운동이 끝나면 국화차를 나누고 새로 만든 된장 이야기, 텃밭 고구마 이야기, 병원 이야기들이 오갔다. 나는 그 이야기들 속에 아직 들어가지 못했다. 어쩌면 그럴 자격이 없다고 느꼈는지도 모른다. 아직 나는 이곳에 내려온 사람일 뿐, 살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 하지만 무언가 아주 작지만 확실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예감은 들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나는 그 흐름을 거스르지 않기로 했다. 일상을 무너뜨린 병이었지만 그것이 어쩌면 또 다른 문을 열어준 것일지도 모르겠다. 조금만 더 있어보자. 그리고 나는 그날 저녁 자두나무 가지를 하나 잘라 물병에 꽂았다. 작고 여린 봉우리가 가지 끝에 달려 있었다. 언젠가는 피어나겠지. 운동 모임에 나간 지 한 달쯤 되었을까. 나는 어느새 5번째 줄에 서서 팔을 들고 내리고 발을 구르는 동작에 익숙해졌다. 처음에는 매일 아침 그 짧은 시간이 버겁기만 했는데 지금은 그 고요한 동네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였다. 앞치마 여자는 내게 자꾸 이것저것을 권했다. 감자를 한 봉지 가져오기도 하고 무말랭이를 나누어 주기도 했다. 나는 괜히 미안해져 김치를 한 통 담갔다. 서울에서 살아온 방식대로 레시피를 검색해 정량대로 양념을 섞었고 고춧가루도 질 좋은 걸로 샀다. 하지만 그걸 맛본 앞치마 여자는 고개를 살짝 갸웃거리더니 다음 날 내게 말없이 종이 한 장을 건넸다. 손글씨로 적힌 시골 김치 비법이었다. 소금은 무조건 굵은 걸로 써야 하고 젓갈은 2가지를 섞어야 하며 절이는 시간도 날씨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고 쓰여 있었다. 나는 그 메모를 벽에 붙여놓고 며칠을 쳐다봤다. 이게 별것 아닌 듯하면서 다 살아온 방식이 담긴 거지. 혼잣말을 하며 스스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앞치마 여자와 나 사이에는 조심스러운 신뢰가 생겨갔다. 그녀는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고 나 역시 묻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를 그냥 거기 또는 서울 사람이라 불렀다. 그게 더 자연스러웠다. 어느 날 마을 회관에서 작은 잔치가 열렸다. 동네 어르신 한 명이 팔순을 맞았다는 이유였다. 나는 어색하게 한쪽에 서 있었고 동네 사람들은 잔치상 주위를 둘러싸며 요란하게 웃고 떠들었다. 어떤 노인은 내게 와서 서울 사람은 왜 그렇게 말이 없느냐며 툭 던지듯 말했다. 내가 웃으며 대답하려는 찰나 다른 노인이 그를 말렸다. 그는 서울 사람이라 조용한 게 아니라 아직 조심스러워서 그런 것이라고 했다.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조용한 것과 조심스러운 것 사이엔 분명 다름이 있었다. 나는 조용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냥 겁이 났던 거였다. 며칠 뒤 운동이 끝난 뒤 앞치마 여자가 내게 말했다. 동네에서 운영하는 공동 텃밭이 하나 있는데 내가 거기 한 구역을 맡아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제안이었다. 나는 머뭇거리다 결국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땅을 만져본 건 정말 오랜만이었다. 호미를 들고 한참을 땅을 파는데 손목이 얼얼하고 허리는 쑤셨다. 흙은 처음엔 낯설었지만 곧 익숙해졌다. 나는 거기에 상추를 심고 쑥갓을 뿌리고 방울토마토, 묘목을 심었다. 비가 오던 날 나는 우비도 없이 밭으로 나갔다. 물이 고인 고랑을 따라 작은 연못처럼 고여 있었다. 갑자기 바람이 불어 뺨에 빗방울이 세게 부딪혔고 나는 어이없게도 그 순간 웃음을 터뜨렸다. 다 젖었네. 참 바보같이.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로 밭을 향한 마음이 조금 달라졌다. 나는 매일 아침 자두나무 아래에서 작은 바구니를 들고 나와 밭으로 향했다. 어떤 날은 잡초를 뽑고 어떤 날은 물을 주고 또 어떤 날은 그냥 앉아서 흙냄새를 맡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러던 중 앞치마 여자가 말없이 몇 폭이 남은 모종을 내 밭 구석에 심어두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거기 심으면 잘 자랄 거라고만 말했다. 나는 그녀가 심은 고추 모종을 보며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다. 하지만 모든 게 평온하지만은 않았다. 마을회관 청소일이 돌아왔을 때 나는 내가 빠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유를 묻자 한 노인이 말했다. 외지 사람은 아직 그 일에 끼는 게 이르다고 했다. 처음으로 화가 났다. 나는 여전히 이방인이었다. 운동 모임에 나가지 않은 날이 며칠 이어졌다. 앞치마 여자는 내게 무슨 일이냐고 묻지 않았다. 대신 내 대문에 삶은 고구마 2개를 놓고 갔다. 나는 그걸 본 순간 도무지 미워할 수가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LP를 틀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옛 노래는 오래된 기억을 건드렸다. 아내와 함께 춤을 추던 거실, 아이들 웃음소리가 번지던 주말 아침, 엄마가 만들어주던 미역국 냄새, 모든 게 아주 멀리 있는 듯하면서도 동시에 내 안 어딘가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그 다음 날 나는 다시 운동 모임에 나갔다. 노인들이 나를 보며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없었지만 나는 그것이 작은 화해의 제스처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앞치마 여자는 내게 쑥을 한 줌 내밀며 주말에 쑥떡을 해보지 않겠느냐고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해보죠. 이젠 해보고 싶네요. 여름이 가까워졌다. 밭의 쑥갓은 꽃을 피울 기세로 웃자랐고 고추는 매일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다. 자두나무엔 열매가 달리기 시작했다. 작고 단단한 초록 자두들이 가지마다 매달렸다. 나는 그것들을 매일같이 살폈다. 손끝으로 살짝 만져보기도 하고 색이 바뀌는 속도를 가늠해 보기도 했다. 하지만 그 무렵부터 이상하게 몸이 무거워졌다. 처음엔 단순한 피로인 줄 알았다. 밭일 때문이겠거니 했다. 그러다 하루는 운동을 하다 쓰러질 뻔했다. 숨이 가빠졌고 눈앞이 잠깐 어두워졌다. 옆에 있던 앞치마 여자가 다가와 내 팔을 붙잡고 의자에 앉히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그녀는 병원에 가보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나는 괜찮다고 말했다. 그냥 무리했을 뿐이라고 둘러댔다. 하지만 사실은 겁이 났다. 다시 병원을 찾는다는 게, 다시 그 냄새, 그 형광등 불빛, 그 쳐다보지 않는 의사와 마주하는 일이. 며칠 후 고추에 벌레가 생겼다. 처음엔 한두 개였지만 곧 넓게 퍼졌다. 나는 속이 타서 약국에 가서 농약을 샀고 뿌리는 법을 인터넷으로 찾아가며 따라했다. 그런데도 잡히질 않았다. 동네 노인 하나가 밭을 지나며 한마디 했다. 그는 내 고추가 너무 빨리 자랐다고, 그러니까 벌레도 빨리 달라붙은 거라고 말했다. 나는 그 말이 뭔가를 지적하는 것처럼 들려 괜히 날이 섰다. 나는 그 노인에게 그러면 어쩌란 말이냐고 되물었고 그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인 채 돌아섰다. 그날 저녁 앞치마 여자가 찾아와 내게 작은 주머니를 건넸다. 안에는 말린 쑥과 마늘, 그리고 그녀가 직접 만든 벌레 퇴치용 한방 분말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다들 그렇게 겪는다고. 벌레도, 몸살도, 외로움도 다 한 번쯤은 겪어야 시골이 몸에 밴다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냥 그 주머니를 손에 쥐고 고개만 끄덕였다. 며칠 후 나는 서울로 올라갔다. 병원 예약이 있었던 건 아니었다. 그냥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쯤에서 한 번쯤 확인하고 싶었다. 내가 이 마을에서 도망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진짜로 여기서 살아가고 싶은 건지. 서울은 변한 게 없었다. 여전히 번화했고 사람들은 무표정했다. 병원 로비는 여전히 그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기계처럼 돌아가고 있었다. 검사 결과는 예전과 같았다. 나아진 것도 없고 딱히 악화된 것도 없다고 했다. 의사는 약을 바꿔보자는 말을 덧붙였다. 하지만 나는 약봉지를 받아들고 그대로 돌아섰다. 서울의 거리에서 나는 아내와 자주 가던 국수집을 지나쳤다. 그 자리엔 카페가 들어서 있었다. 아이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던 공원은 재개발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그대로인 듯하면서도 결정적으로 달라져 있었다. 나는 깨달았다. 여긴 더 이상 내가 머물 곳이 아니었다. 다시 마을로 돌아온 날, 자두나무 가지 하나가 꺾여 있었다. 폭우가 지나간 뒤였다. 바닥엔 덜 익은 자두가 여기저기 떨어져 있었다. 나는 묵묵히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었다. 가지는 잘라냈고 떨어진 자두는 따로 바구니에 담았다. 그중 몇 개는 멀쩡해 보였다. 그날 밤 앞치마 여자가 내게 말했다. 마을회관에서 김장 교육이 있는데 같이 가보지 않겠느냐고.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그래요. 이번엔 제대로 배워보려고요. 김장 교육은 생각보다 치열했다. 마을회관 바닥엔 비닐이 깔리고 커다란 대야가 줄지어 놓였다. 앞치마 여자와 나는 같은 조가 되었다.
그녀는 고춧가루와 마늘을 비비며 무채를 섞는 손길이 익숙했다. 처음엔 그저 따라하기에 급급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내 손에도 감각이 생기기 시작했다. 배추 속을 하나하나 버무리며 나는 이상하게도 한 사람씩 떠올렸다. 아내, 아이들, 어머니, 친구들, 내 삶을 거쳐간 이름 없는 얼굴들이 배추잎 사이로 지나갔다. 살아온 모든 날들이 전부 이 속에 들어있는 것 같네. 속으로 중얼이고는 고개를 들었다. 앞치마 여자가 조용히 웃고 있었다. 그녀는 내가 처음 이 마을에 왔을 때보다 훨씬 부드러운 표정을 하고 있었다. 김장이 끝난 날, 나는 된통 허리를 삐끗했다. 다음 날 아침엔 일어날 수조차 없었다. 앞치마 여자가 데워온 찜질팩을 들고 집에 찾아왔다. 그녀는 묻지 않았다. 대신 물 주전자를 데워 건네주고 묵묵히 자두 가지를 치워주었다. 그날 밤 나는 이불 속에서 오래도록 천장을 바라봤다. 이제 정말로 여기에 뿌리 내려도 되는 걸까? 어느 날 마을에 일이 생겼다. 운동 모임에 늘 나오던 할아버지 한 분이 갑자기 쓰러진 것이었다. 모두가 놀라 병원으로 달려갔다. 나도 앞치마 여자의 손에 이끌려 함께 갔다. 병실에서 그를 처음 본 순간 나는 멈칫했다. 그토록 씩씩하던 노인의 얼굴이 작고 연약해 보였다. 그는 나를 보더니 손짓으로 오라 했다. 그는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다. 처음에 널 별로 좋게 보지 않았다고. 서울에서 내려온 이방인이 얼마나 진심일 수 있겠냐고 생각했다는 말을 덧붙였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고 했다. 흙을 손으로 만지는 걸 보면 알 수 있다고. 하루하루가 조금씩 바뀌는 걸 보면 안다고. 그는 그렇게 말하며 내 손을 꼭 쥐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나는 오래도록 무언가를 생각했다. 흙과 손, 뿌리, 그리고 고요한 침묵. 며칠 뒤 자두가 익었다. 가지마다 붉은색이 퍼지더니 어느새 한 입 빼어 물면 과즙이 흘러내릴 정도로 달콤해졌다. 나는 바구니를 들고 하나하나 따서 운동 모임에 가져갔다. 노인들은 자두를 받아 들고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노인은 이 정도면 제법 잘 키운 거라고 중얼거렸다. 앞치마 여자는 작은 자두를 하나 골라 입에 넣고는 처음으로 내 이름을 불렀다. 그 순간 무언가가 정리되었다. 그날 밤 나는 서울 집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 남겨둔 짐도, 아직 정리하지 못한 은행 계좌도, 서울에서의 내 흔적들도 더 이상 미련이 없었다. 이제는 내려온 사람이 아니라 살고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며칠 후 동네 마을 방송이 흘러나왔다. 다음 달에 마을 주민 대표 선출이 있다는 공고였다. 내 이름도 명단에 있었다. 누가 적었는지 묻지도 않았다. 나는 웃으며 생각했다. 참, 여기까지 왔구나. 운동이 끝난 아침, 나는 앞치마 여자에게 물었다. 자두 씨앗, 어디다 심는 게 좋을까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마당 북쪽 모서리를 가리켰다. 햇살이 오래 머무는 자리였다. 나는 그곳에 작은 구덩이를 파고 가장 달았던 자두의 씨앗을 심었다.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땅 위엔 고작 손바닥만 한 흔적만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나는 안다. 언젠가는 거기에서 다시 가지가 뻗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릴 것이다. 그리고 아마 그 자두는 이 마을에서 자란 내 손으로 키운 최초의 자두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걸어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병을 품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몸의 병이든 마음의 허기든 아니면 그냥 삶의 공허함이든요. 하지만 어느 날 문득 땅을 밟고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고 작은 열매 하나를 바라보며 웃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괜찮지 않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당신의 하루 끝에 조용히 스며들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